순간 민지가 손목을 털면서 내 손을 바닥으로 밀쳐냈습니다. 비켜 아저씨, 너의 이제 가족도 아니야. 아저씨는 지갑이었지 아빠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 엄마, 가자. 내 딸이 내게 뱉은 말은 단순한 사춘기의 반항이 아니었다. 그건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선고였다. 아빠는 내 진짜 아빠도 아니잖아. 그쪽 아빠가 훨씬 낫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침묵 뒤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텍사스 댈러스에서 보고 계신 김철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내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16년이었다.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열이 오르면 업고 응급실을 뛰고 학원비 대느라 내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으며 키운 세월이 16년이다. 내가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성격이 무뚝뚝해서 살갑게 대하지도 못했고 때로는 꼰대처럼 엄하게 굴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난 내 애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장의 의무를 다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밤 민지는 나를 마치 길가에 채이는 돌멩이 보듯 바라봤다. 그 눈빛과 말은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보다 더 아프게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시작은 사소했다. 녀석이 또 몰래 밤늦게 나간 게 화근이었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알기에 속이 타들어갔다. 자정이 넘은 시각,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민지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오는 거냐?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민지는 귀찮다는 듯 눈을 흘겼다. 뻔한 10대의 반항기였다. 아빠가 무슨 상관인데. 녀석은 입고 있던 재킷을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대꾸했다. 상관,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살면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어디를 가면 간다,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때였다.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그동안 참아왔던 도끼를 뿜어내듯 소리쳤다.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아저씨는 내 진짜 아빠도 아니잖아. 내 진짜 아빠는 아저씨보다 훨씬 낫다고. 돈도 많고 나랑 말도 잘 통하고 훨씬 멋지다고. 마지막 말에서 녀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진짜 아빠. 다른 아빠.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나는 소파 구석에 앉아있던 아내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찰나의 침묵, 그 망설임. 그것이 내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다. 아니라고, 애가 헛소리하는 거라고 내 멱살이라도 잡고 부인했어야지. 16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 순간 입을 다물었다는 건 그 말이 사실이라는 뜻이었다. 민지야, 방으로 들어가. 수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었다. 민지는 승리자라도 된 듯 비웃음을 날리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누굴 쳐야 할까? 민지, 수진, 아니면 16년 동안 남의 뻐꾸기 새끼를 내 자식인 줄 알고 키운 멍청한 나 자신. 설명해. 내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수진은 스웨터 끝자락만 만지작거렸다. 그냥
애가 화가 나서 한 소리야. 당신도 알잖아. 사춘기 애들. 진심이 아니라고. 그럼 당신은 왜 바로 아니라고 안 했어? 내가 다그치자 수지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헛웃음을 흘리며 부엌으로 향했다. 식탁에 앉아 다 식어버린 믹스커피를 들이켰다. 다른 아빠라니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내가 민지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탯줄을 자른 것도 나였고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손을 잡아준 것도 나였다. 그럼 지난 16년의 나는 뭐였나? 호구, ATM 기계? 새벽 2시쯤 되었을까? 복도 끝, 민지 방에서 소공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가갔다. 응, 내가 말했어. 민지의 목소리는 들뜬 듯 했다.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상냥한 톤이었다. 그 사람 벙쪄서 아무 말도 못하던데. 진짜 웃겼어. 아빠가 훨씬 쿨해. 빨리 진짜로 같이 살고 싶어. 아빠. 녀석이 나 아닌 다른 놈에게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문틈으로 엿보니 민지는 침대에 엎드려 핸드폰 화면을 보며 실실 웃고 있었다. 화면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은 낯설 정도로 행복해 보였다. 누군지 몰라도 그놈은 이미 내 딸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 준비를 하며 종알거렸지만 내 눈은 피했다. 민지는 식탁에 앉아 김밥 한 줄을 집어 먹으면서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미 선은 그어졌다. 나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집어들었다. 6살 때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 이가 빠진 채 내 손을 꼭 잡고 웃던 민지, 그리고 젊은 날의 나.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액자를 뒤집어 놓았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본래 회계사다. 평생을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다. 남들이 보기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숫자가 주는 정직함이 좋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돈의 흐름을 쫓다 보면 횡령한 직원이든 탈세한 사장이든 반드시 꼬리가 잡히게 되어 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였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팩트를 찾아야 했다. 놈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다. 며칠 뒤 금요일 밤, 수지는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민지도 밖으로 나돌았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했다. 가족 결합으로 묶여 있어 민지의 통화 기록을 조회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최근 한 달간 밤늦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통화한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름도 없이 저장된 번호. 나는 그 번호를 인터넷 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에 검색해봤다.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요즘 놈들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끈질긴 추적 끝에 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글에서 익숙한 번호를 발견했다. 제이크, 한국 이름 강타어, 자칭 엔터테인먼트 대표라며 어린 여자애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뜯어내는 질 나쁜 사기꾼. 머그샷에 찍힌 놈의 얼굴은 30대 중반. 반반하게 생겼지만 눈빛이 비릿했다. 이놈이었다. 민지가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 작자가 고작 이런 양아치라니. 새벽 1시가 넘어 민지가 들어왔다. 나는 자는 척하며 방문 너머로 귀를 기울였다. 응, 나도 보고 싶어 아빠. 학교 진짜 짜증나. 언제 갈 수 있어? 녀석은 그놈과 통화 중이었다. 응, 그 사람은 이제 신경 안 써. 아빠가 훨씬 멋지지. 내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민지는 지금 늑대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다. 강타어,
이 자식은 단순히 민지의 환심을 산 게 아니었다. 녀석은 민지를, 아니 우리 가족을 먹잇감으로 보고 작업 중인 게 분명했다. 내 직업 본능이 경고등을 켰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범죄였다. 1시간쯤 뒤 수진이 들어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오는 아내를 보며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민지는 덫에 걸렸고 수진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나뿐이었다. 비록 녀석이 날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정했어도 16년을 키운 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강태호의 사진을 노려봤다. 그래, 네가 내 딸한테서 아빠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면 진짜 아빠 노릇이 뭔지, 그리고 남의 가정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가 똑똑히 숫자로, 아니 현실로 보여주마. 내일은 결판을 내야 했다.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뚫어질 듯 노려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지는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그리고 강타오라는 그 작자, 놈은 위험한 냄새가 났다. 단순히 여자를 꼬시는 제비족 수준이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민지의 방으로 쳐들어가 어깨를 흔들어 깨우고 멱살이라도 잡으며 다그치고 싶었다. 정신 차려, 그 새끼는 사기꾼이야. 하지만 참았다. 녀석은 이미 나를 밀어냈다.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고 선언했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 지금 내가 나서봤자 역효과만 날 뿐이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화면 속 강태호의 머그샷, 그 비릿한 미소가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묻는 듯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저장했다. 민지가 나를 죽도록 미워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딸이 범죄자의 먹잇감이 되는 꼴은 못 본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놈을 확실히 보내버릴 계획이. 며칠 뒤 수진이 나를 주방으로 불러냈다. 내가 식어빠진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아내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얘기 좀 해. 평소보다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또 민지 핑계를 대며 내 탓을 하겠지.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민지가 저렇게 막 나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밤늦게 들어오고 학교도 빼먹는데 당신은 가장이 되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는 천천히 머그잔을 내려놓고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지가 그랬지. 난 친아빠가 아니라고. 당신은 부정하지 않았고. 근데 내가 왜 계속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지? 수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도망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을 비비꼬았다.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올 것이 왔구나. 16년 동안 우리 부부 사이를 떠돌던 그 찝찝한 그림자의 실체. 10년 전이었어. 우리 사이 안 좋았을 때. 당신은 매일 야근에 회식에 바빴고 난 외로웠어. 뻔한 레포토리였다. 길게 안 갔어. 그냥 몇 주 정도. 하지만 민지는 당신 딸이야 여보. 맹세코 당신 핏줄이라고.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왔지만 표정은 돌처럼 굳혔다. 내 딸이라면서 왜 애가 생판남인 사기꾼 놈을 아빠라고 부르게 놔뒀어? 왜 내가 가짜라고 믿게 만들었냐고. 수진이 고개를 떨궜다.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이랑 돈 때문에 대판 싸웠던 날 기억나? 내가 홧김에 그랬잖아. 당신 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진심은 아니었는데 민지가 그걸 들었어. 정정해 줬어야 했는데 그때 애가 어렸으니까 잊어버릴 줄 알았어. 그러다 애가 커서 묻기 시작하는데 차마 사실을 말할 타이밍을 놓쳐서 기가 찼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을 이 여자는 홧김에 던진 말 한마디와 자존심 때문에 시궁창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가 뿌린 불신의 씨앗을 방치한 대가가 지금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당신은 딸한테 내 존재를 거짓으로 만들었어. 16년 동안. 미안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제발 민지랑 대화 좀 해줘, 여보. 수진이 울먹였지만 나에겐 악어의 눈물로 보였다. 민지는 날 원하지 않아. 그놈이 더 낫다잖아.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난 내 방식대로 해결해. 미안하다는 말로 덮기엔 그녀가 판 구덩이가 너무 깊었다. 그날 밤 나는 민지를 미행했다. 녀석은 9시가 되자마자 핸드폰을 쥐고 도둑고양이처럼 집을 빠져나갔다. 나는 제네시스 차키를 챙겨 들고 거리를 두고 따라붙었다. 민지는 버스를 타고 이태원 뒷골목으로 향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유흥가였다. 나는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껐다. 잠시 후 가죽 재킷을 입고 껄렁하게 서 있는 놈이 보였다. 강타오였다. 사진보다 더 뺀질거리는 실물이었다. 민지는 놈을 보자마자 아이돌이라도 만난 듯 방방 뛰며 달려갔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다. 강태호는 캔 음료를 건네며 민지의 어깨를 감쌌다. 놈의 시선이 민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게 보였다. 그건 아비의 눈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재는 짐승의 눈이지. 내 핸들을 쥔 손에 힘줄이 솟았다. 당장이라도 차로 밀어버리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다. 민지는 지금 놈에게 홀려 있었다. 강타오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자 민지가 입을 틀어막으며 감동한 듯 그놈을 껴안았다. 놈의 얼굴에 떠오른 비열한 미소. 강태호는 민지를 버스 정류장으로 돌려보낸 뒤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비즈니스를 마친 사람처럼 거들먹거렸다. 놈은 진짜였고 내 딸은 완전히 낚였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퉁퉁 부은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제발. 시끄러워. 당신이 싼똥 치우는 건 이제 끝이야.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이제 강태호는 단순한 딸아이의 망상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할 실체 있는 위협이었다. 나는 놈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시작했다. 회사에서 횡령범들을 잡아낼 때 쓰던 방식 그대로 놈의 신상을 털고 약점을 잡았다. 며칠 뒤 나는 민지의 통화 목록에서 빼낸 놈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건방진 목소리. 나 민지 아빠 되는 사람이다. 아, 예. 아버님, 민지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뻔뻔하게 나오는군. 네가 무슨 수작 부리는지 다 알아. 내 딸한테서 떨어져. 무슨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민지, 내 딸 아니야. 너 가지라고.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놈이 낮게 낄낄거렸다. 쿨하시네. 그럼 얘기가 빠르지. 얼마면 되겠냐. 깔끔하게 끝내자. 이런 거 좋아합니다. 500대 현찰로 주시죠. 그 정도면 제 인생값으로 싼 거 아닙니까? 500만 원원, 고작 그 돈의 놈은 본색을 드러냈다. 위장이 뒤틀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다. 좋아, 내일 저녁 8시 인천 남동공단 폐공장 뒤 주차장으로 와. 민지 데리고 오든가 말든가. 콜. 놈은 전화를 끊었다. 생각보다 멍청하고 쉬운 놈이었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바로 회사 후배인 이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촌 동생이 형사라고 했던 게 기억났다. 에어, 이 부장, 나 박동훈인데 부탁 하나만 하자. 어떤 양아치 놈이 내 딸을 건드려서 현장 좀 덮쳐야겠는데.
다음 날 점심 강력계 김 형사라는 여자가 섭외됐다. 증거만 확실하면 바로 잡아넣겠다고 했다. 결전의 날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민지는 또 나갔다. 나는 저녁 7시 30분에 맞춰 폐공장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 차를 세우고 녹음기 배터리를 확인했다. 김 형사에게서 잠복 완료 문자가 왔다. 8시 정각 놈의 차가 라이트를 켜고 들어왔다. 강타오가 내리더니 조수석을 향해 손짓했다. 민지가 쭈뼛거리며 내렸다. 가방을 메고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는 녀석을 보니 가슴이 아렸지만 나는 차갑게 서 있었다. 녀석도 현실을 봐야 했다. 박 선생님, 돈은요? 강태호가 주머니에 손을 꽂고 다가왔다. 나는 빈 가방을 들어 보였다. 여기 있어. 근데 받기 전에 하나만 묻자. 내 딸 데려가서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아예 진짜 넘기시는 거죠. 나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그래, 이제 내 딸이니까. 아, 쉽네. 솔직히 말해서 애가 얼굴도 되고 요즘 이런 애들 엔터 쪽으로 돌리거나 조건 만남 몇 번 시키면 500은 금방 뽑거든요. 쟤는 저를 진짜 아빠라고 믿으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할 겁니다. 몇 달 굴리다가 질리면 딴 데 넘기면 되고. 민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뭐라고? 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호는 킬킬거리며 민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야, 넌 좀 빠져 있어. 어른들 사업 얘기 중이니까. 놈이 다시 나를 보며 손을 내밀었다. 돈 주시죠. 그래. 나는 가방을 놈의 발밑에 던졌다. 다 끝났어. 그 순간 잠복해 있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튀어나왔다. 강타오가 욕을 내뱉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김 형사가 놈을 덮쳐 바닥에 꽂아버렸다. 당신 뭐야? 함정수사야? 놈이 발버둥 쳤지만 수갑은 이미 채워졌다. 나는 묵묵히 녹음기를 김 형사에게 넘겼다. 미성년자 유인 및 사기 미수.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시선을 주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김 형사에게 짧게 인사하고 뒤돌아섰다. 민지가 덜덜 떨고 있었지만 경찰이 녀석을 순찰차에 태우는 걸 보고 나는 내 채 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미친 사람처럼 뛰어나왔다. 민지 어딨어? 안전해. 놈은 잡혀갔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올 거야.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우리가 고치면 되잖아. 아니,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난 걔를 구했어. 아비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이제 끝이야. 나는 멍하니 서 있는 수진을 뒤로 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내게 남은 마지막 할 일이 있었다. 그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녹음기 속에서 강타오, 그 양아치 녀석이 내 딸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떠벌리던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다. 놈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승리감 같은 건 없었다. 주차장에서 경찰차 사이렌 불빛에 비친 민지의 얼굴, 그 충격과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다. 녀석은 진실을 마주했지만 끝내 내 품으로 달려오지는 않았다. 나는 녀석을 구했지만 녀석의 영웅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쩌면 처음부터 영웅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느리고 신중하게 움직였다. 민지는 새벽녘에야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 터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아래층 거실에서는 수진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아마 내가 내려가서 늘 그랬듯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생각이 없었다. 나는 베란다 창고로 향했다. 구석에 처박혀 먼지가 쌓인 기타 케이스가 보였다. 몇 달 전 민지가 연습이 힘들다고 짜증을 내며 내동댕이 쳤던 국산 콜트 슈얼트 어쿠스틱 기타였다. 넥 부분에 금이 가고 줄은 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갖다 버리려다 참아 못 버리고 뒀던 물건이었다. 나는 공구함을 꺼냈다. 목공용 접착제를 바르고 클램프로 넥을 고정한 뒤 새 줄을 갈아 끼웠다. 16년 동안 가족을 위해 망가진 것들을 고쳐오던 내 인생 같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접착제가 굳고 줄을 튕겨보니 제법 맑은 소리가 났다. 완벽하진 않아도 연주는 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나는 줄감개를 돌리며 튜닝을 했다. 팽팽해지는 기타줄 소리가 마치 끊어질 듯 위태로운 내 심정 같았다. 오후 늦게 수진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지 방에 있어. 나랑 말도 안 하려 그래.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기타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해결했어. 강태호는 구속됐고 민지는 안전해.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근데 이제 어쩌지? 애가 충격이 큰가 봐. 우리가 같이... 아니... 나는 말을 자르며 기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우리? 이제 우리는 없어. 난 끝났어, 수진아. 수진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며칠 전 뽑아둔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다. 오늘 아침 도장을 찍어둔 상태였다.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16년이야. 난 민지에게 내 모든 걸 줬어. 내 핏줄이 아니란 걸 알았을 때도, 당신이 그 사실을 묵인했을 때도 난 아빠 노릇을 했다고. 당신이 애한테 내가 가짜라고 믿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 그 시궁창에서 민지를 꺼내왔어. 나는 담담하게 하지만 뼈 있는 말들을 뱉어냈다. 내 의무는 거기까지야. 더 이상 호구짓은 안 해. 수진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서류를 구겼다. 여보, 안 돼. 이러지 마. 우리가 고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망쳤어. 하지만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나는 헛웃음을 흘렸다. 그걸 깬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나는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와 기타를 집어들었다. 수진이 뒤따라오며 매달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사과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 2층 민지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 너머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지만 노크는 하지 않았다. 지금 녀석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었다. 나는 고친 기타를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다. 쓰러지지 않게.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포옹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고쳐진 무언가였다. 비록 우리 관계는 고칠 수 없었지만 네가 부순 기타는 내가 고쳐두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나는 안방으로 가서 여행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 노트북, 회사 서류들. 단촐했다. 16년 살림살이치고는 허무할 정도로 가벼웠다. 수진은 복도에 서서 눈물 범벅이 된 채 나를 보고 있었지만 감히 막아서지는 못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디든 가겠지. 나는 가방 지퍼를 채우며 말했다. 집은 당신이랑 민지가 써. 명의는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당장 쫓아내진 않을 테니까. 민지에겐 집이 필요할 거야. 나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계단을 내려왔다. 수진은 따라 나오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등 뒤로 정적이 흘렀다. 주차장에 세워둔 제네시스에 올랐다. 차 안에 공기가 서늘했다. 시동 버튼을 누르자 엔진이 묵직하게 진동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잠시 멍하니 2층 창문을 올려다봤다. 불 꺼진 창문. 저 안에서 심 16년의 희로애락이 뒤엉켜 있었다. 민지가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타던 날, 수진과 함께 마트장을 보고 돌아오던 날, 그리고 내가 뒤집어 놓은 액자 속에 행복했던 한때. 이제 그건 내 것이 아니었다. 아니,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다. 별다른 계획은 없었다. 그저 움직여야 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올림픽대로에 올리니 뻥 뚫린 도로가 보였다.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민지는 괜찮을 거다. 한동안 나를 원망할 수도 있고 영영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녀석의 몫이다. 수진도 마찬가지다. 내가 없어도 그들은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했다. 그거면 됐다. 아마 지금쯤 민지는 방문을 열고 기타를 발견했을 것이다. 퉁퉁 부은 눈으로 기타를 집어들고 내가 갈아 끼운 새 줄을 손가락으로 훑어볼 것이다. 코드를 잡고 줄을 튕기면 그 맑은 울림이 녀석의 울음소리를 뚫고 퍼지겠지. 내가 마지막으로 다녀갔다는 걸 알 것이다. 그거면 충분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동네를 보며 나는 속도를 높였다. 이제부터 펼쳐질 길은 오로지 나 박동훈이 선택할 나의 길이었다. 이 이야기가 저처럼 가슴 먹먹하게 다가오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제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연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한강의 야경은 여전히 무심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100미러 속으로 멀어지는 집,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두 사람. 강태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죗값을 치르겠지만 진정한 정의, justice는 법의 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제 스스로가 기만당한 삶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묻더군요. 16년 키운 정을 어떻게 그리 매몰차게 끊어내느냐고. 혈연,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핏줄이라는 건 때려야 뗄 수 없는 끈이죠.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유전자가 아니라 존중으로 묶여야 한다는 것을요. 제가 고쳐놓은 그 기타처럼 관계도 부서지면 고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주자가 악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가진 기타라도 결국 짐짝에 불과합니다. 저는 민지에게 마지막으로 안전이라는 선물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제 아버지로서의 소임은 다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책임감이라는 굴레 속에서 나 자신을 지워가며 참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상대방이 당신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내린 결단이 비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운전석에 다시 앉은 기분입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결정할 겁니다. 빈 방에 홀로 울려 퍼질 기타 소리가 민지에게 그리고 수진에게 뒤늦은 깨달음을 주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조차 이제는 그들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마지막 순간에 기타를 고쳐주고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부서진 채로 두고 나오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납니다. 그 여정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빠가 아닌 인간 박동훈으로 다시 태어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